엔비디아의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분위기가 또 오래가지 못했고요. 결국 3,900선이 무너진 그런 상황입니다. 허인원 대표님, 지금 이 상황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을까요? 네, 어떤 그 반도체에 대한 중장기 사이클, 그러니까 우상향 사이클은 변함이 없는데 그 중간 평가 단계에서 계속 좀 노이즈가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에 20일에는 좀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으나 바로 하루 만에 다시 한번 좀 하락의 폭을 좀 키우면서 11월에 형성했었던 이제 코스닥 기준 860선 전후까지 다시 한번 이제 급락을 이제 확대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11월 시장 조정의 역시 큰 축은 이제 AI 거품론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미국 12월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인데 9월 고용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고용이 다시 한번 탄탄하게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불확실성은 더욱 극대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숫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정부 셧다운 장기화로 인해서 좀 부족한 상황이고 또 여기에 이제 그 미 연준의 주요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들도 이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의 좀 변동성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좀 혼란스러워진 시장입니다. 때문에 여기 어떻게 발맞춰서 대응해야 할지 하나하나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사실 새로운 건 아닙니다. 반복되는 그런 악재에 노출이 이어지고 있죠. 강동현 대표님, 이제는 조금 방어적인 스탠스를 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고민도 좀 깊어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실까요? 일단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 13거래일 중에서 이제 10거래일 정도는 지수가 2% 넘게 올랐어요. 네. 이 지수가 2% 변동성이라고 하면은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4%에서 5% 가까이 이제 하루에 변동을 이제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매크로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말씀드리면은 일단 시장 변동성이 큰 이유를 먼저 봐야 되겠죠. 일단 코스피가 아주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올라도 약간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네. 빠른 상승 뒤에는 항상 숨고르기 과정에서 이 변동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AI 인프라, 이 반도체 중심으로 특정 업종에 수급이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이쪽 업종이 조금만 움직인다 하게 되면은 코스피라든지 시장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크다 보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변동성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개인들의 신용잔고 이 부분이 10월에 사상 최고치를 이제 돌파를 하였습니다. 네. 개인 참여가 확대되면서 이 지수가 조금만 밀려도 프로그램 매도하고 반대 매매가 겹쳐가지고 급락이 쉽게 나오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방어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아니면 변동성이 줄어든 다음에 이제 시장 참여를 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받는데 이론적으로는 이제 조금 잠잠해지면은 진입하는 게 맞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번 주처럼 급등과 급락이 반복된다라고 하면은 저점과 고점을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일단 수익 실현하고 시장을 완전히 떠날 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기보다는 이 중장기 성장 동력에 이제 조금씩 모아가는 관점이라든지 아니면은 성장 그 모멘텀이 큰 종목군들 그리고 기술적으로 저점과 고점을 올라가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좀 천천히 시장을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급을 보면요. 수급에서도 이제 외국인들의 공백이 특히나 눈에 띕니다. 11월 들어서 10조 원이 넘게 지금 순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사실 막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건 아닌가 우려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김호영 대표님, 수급적으로 좀 개선될 여지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장은 확실하게 개선될 만한 여지는 사실 좀 보이지 않고요. 다음 네. 달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로 이제 원화 수요가 감소를 하고요. 그러면서 환율은 급등을 합니다. 또 환율의 급등은 외국인들에게 우리 증시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의 연속이 되고 있는데 환율이 올라도 그동안에는 AI 섹터에서 매수를 해줬지만 지금은 매도세죠. 이번 주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그래도 매수 포지션이었던 외국인들도 이번 주 금요일에는 8천억 매도를 하면서 다시 매도 포지션으로 돌아섰습니다. 네네.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확실한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는 외국인인데 지금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 매도의 80% 이상이 이 두 종목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이는 AI 거품론이 가장 큰 원인이며 두 번째 이유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한 겁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의 유입을 당분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서서 강동현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증시가 급격하게 오른 만큼
만큼 지금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성격도 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 이후에 12월 우리가 산타 랠리를 좀 기대를 하면서 매수의 전환을 예상하고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AI 거품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가장 관심이 많이 쏠렸었던 게 또 엔비디아의 실적일 겁니다. 3분기 실적 그리고 4분기 가이던스 모두 시장의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분명 반가운 소식인데 그럼에도 이 AI 버블에 대한 우려감이 끊이질 않고 있거든요. 자, 김동관 대표님, 예. 이 이유를 어디서 지금 찾아봐야 되는 걸까요? 사실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뭐 보통 뭐 200조 원을 투자했다, 뭐 500조 원을 투자했다, 앞으로 뭐 5천조 원을 더 10년 동안 투자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여기에 비해서 이제 이익 성과가 가시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다들 이제 버블이라 그러고 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이제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AI 버블론이 한 1, 2주를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사상 최대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한 62%가 증가, 매출이 570억 1천만 달러, 그리고 우리 돈으로 한 83조 4천억 정도로 기록했고요.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 부분이 이제 대략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66% 늘어난 사상 최대인 512억 달러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주당 EPS 역시도 이제 예상치가 사실 이제 1.25달러였는데 1.3달러를 발표했습니다. 표면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엔비디아가 상당히 잔치집이고 또 이제 급등이 나와야 되는데 네. 사실 이제 이번 주 전일 같은 경우도 이제 엔비디아가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급격하게 내려가는 이러한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젠스랑 대표가 뭐 블랙의 판매량은 차트에 표시할 수가 없을 정도로 높고 또 클라우드 GPU는 현재 품절 상태라 뭐 구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센터의 투자는 향후에 10년간 또 급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AI 생태계는 급속히 확장 중이어서 더 많은 새로운 비즈니스에서 새로운 모델의 이 개발사들이 좀 등장할 것이고 AI 스타트업 기업들이 다양한 국가에서 이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면 엔비디아는 더욱더 성장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자 이제 다른 투자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요. 사실 매출 채권이라는 게 늘어난다는 얘기는 외상으로 이 GPU를 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1월 달 대비해서 이 엔비디아의 매출 채권이 어쩐 일인지 40%가 넘게 증가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금 장사하는 엔비디아가 왜 이렇게 매출 채권이 많이 늘어나냐. 이것도 버블의 징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뭐냐면 계속적으로 EPS 증가율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만큼 80% 50%더 성장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아마도 너희들은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할 것이다라고 계속적으로 지금 음모론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즉 미국 같은 경우도 이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구매도 세력들이 그만큼 이제 활기차게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7천조 원 규모인데요. 대한민국 10년 동안 예산안을 보면 2026년도 예산안이 728조 원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예산안의 10년치가 엔비디아 시가총액이라고 봤을 때는 사실 버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닷컴 버블 사례를 보면요. 이런 의견이 제기된 이후에 그래도 2, 3년간은 더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네. 이번 케이스는 좀 어떨지 저희가 얘기해 볼까요? 허인남 대표님,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확실히 2000년 초반에 형성했었던 이제 IT 버블 때와는 좀 상당히 다른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네. 먼저 이제 숫자를 살펴보시면 그 2000년도 고점을 이제 0% 기준으로 잡았을 때 현재 S&P 500 테크 섹터의 이제 상대 수익률이 79%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과열 상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때와는 다르게 지금 주요 빅테크들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은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그 상승 여력이 54% 정도 아직 남아 있다 보시면 되겠고, 네. 앞서 이제 그 김동관 대표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는 이제 빅테크 채권 발행에 대한 이런 노이즈가 좀 반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클라우드 매출 증가율과 또 이익률이 견조하고 또 웬만한 그 국가보다 펀더멘털이 좋은 그 빅테크들이기 때문에 빅테크들이 발행하는 이런 채권에 대한 우려는 좀 불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결국에는 좀 중장기 사이클 상하 안에서의 좀 중간 평가 단계이기 때문에 이번 밸류에이션 평가 후에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장을 압박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됐다는 점, 바로 이 부분일 겁니다. 지금 셧다운 여파 때문에 경제 데이터 공백도 이어졌고요. 그래서 신중한 선택을 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인데요. 자, 강동윤 대표님, 12월 금리 향방은 저희가 어떤 변수로 체크하는 게 맞을까요? 일단 뭐 외국인 매도 역시 이 금리 인하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이제 환율 변동까지 이제 같이 보는 부분인데요. 이 고용 시장 둔화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제
보입니다. 셧다운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참고할 만한 데이터가 좀 많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이 글로벌 메이저 입장에서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짙은 안개 속에서 운전하는 그런 상황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큰손 투자자일수록 이 불확실성을 가장 경계하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는 확인하고 대응하자라는 그런 전략을 선택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자연스럽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오르게 되면 이 환차손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일부 비중 조절이라든지 차익 실현을 선제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게 되거든요. 또 국내 증시가 이제 하반기 동안 그 큰 폭의 상승을 또 보였던 만큼 지금은 차익 실현 명분도 좀 충분한 시점이고 이 개인의 신용 잔고 확대로 매도세를 받쳐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반도체 중심으로 매도가 좀 이어지는 모습도 좀 이해할 수 있다 생각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런 외국인 매도를 시장 방향성의 전환 신호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금리 인하 시점이 이제 연기되면서 단기 조정이 올 수는 있지만 이 파월 의장 임기 종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점은 향후 이제 새로운 그 연준 의장을 이제 대통령이 선출하기 때문에 임명하기 때문에 이제 그 비둘기파적인 네네. 이제 그 금리 인하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엔 또 한국은행의 올해 마지막 금통위가 또 열릴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하는 쪽에서도 금리를 내리기는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앞서서 이창용 총재의 정책 방향 변경 언급이 있었고요. 이로 인해서 금리나 기대감은 사실 더 위축돼 있긴 합니다. 자, 김호영 대표님, 하는 선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시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일단 통화정책 방향문에서의 문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지난 금리 인상 사이클에 들어갔을 때에도 이 방향문에서 인상 사이클의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에 바로 인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인하 종료의 필요성을 언급하게 된다면 이후에 인하 종료다. 금리 인하 사이클의 인하는 종료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창용 총재도 데이터에 따라서 통화 정책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다, 검토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한 만큼 일단 이 방향문에서 해당 문구의 변화 가능성은 크다는 게 이제 대체적인 인식입니다.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조를 이어가면서 추가 인하 필요성을 판단해 나가겠다, 뭐 이런 정도로 수정이 될 것 같은데 이것 역시 인하 기조를 좀 종료하겠다라는 인식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지금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계속해서 전망치가 변화할 겁니다. 물가가 더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금리 인하 기조는 더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시장, 그러니까 증시가 많이 오르고 최근에 변동성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래도 경기 자체의 체감 경기는 좋지 않기 때문에 여건상 인상은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래서 동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이 있었고요. 이로 인해서 중일 갈등이 상당히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엔 이게 어떤 변수가 될까? 이 부분을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반사이익도 있을 거고요. 같이 또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김동관 대표님, 예. 국내 시장의 요인이 뭐가 영향을 받을지 좀 따져볼까요? 예. 사실 이제 중일 갈등은 하루 이틀 일은 아니죠. 이제 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갈등이 있었는데 일본 총리의 이제 대만 개입 발언을 계기로 해서 중국은 즉각적으로 경제 보복에 나서기도 했고 또 자국민에게는 이제 방일 자제 공고를 또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러한 이슈가 발생한 이후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는 뉴스가 나오면서 뭐 한성기업 또 오양수산 사주시푸드 뭐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단기 테마 급등락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직접적인 파급력이 있는 이제 종목군들은 뭐 노랑풍선, 또 롯데관광개발, 파라다이스 뭐 이런 같은 종목군들은 이제 반사이익 기대감도 있지만 연말 특수와 맞물려서 이제 앞으로 12월 달까지는 조금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IT 강국인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제 전 세계 히토류 공급량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의 이제 제재를 할 시에는 그 여파가 상당히 좀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지수 신고가 상태에서는 이제 복합적인 형태의 테마주 투자를 하는 게 좀 재미있고요. 노란풍선, 롯데관광개발, 파라다이스 12월 달까지 추가 상승 가능하니까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주목해볼 이슈 저희가 두나무와 네이버의 그 합병 이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양사 이사회에서 사실상 이제 확정 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그렇게 또 예상이 되고 있는데 허인남 대표님, 비트코인이 지금 연일 약세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의 이 합병 이슈는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좀 맞다 보세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합병 추진 발표 후에 그 구체적인 일정 발표가 좀 약간 늦어졌었는데 그 이르면 다음 주 26일 이사회를 통해서 이제 합병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결국 이번 합병 그 안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교환 비율인데 현재 시장에서는 이제 두나무를 15조 원 그리고 또 네이버 파이낸셜을 5조 원으로 평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1대 3의 비율로 이제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이제 합병이 완료가 되면 이제 두나무 실적 통합을 통해서 이제 네이버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데 올해 실적에는 이제 반영되기 어렵고 이제 내년 네이버 합병 효과까지 더해지면은 영업이익은 50% 정도 좀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제 두 회사의 이제 그 시너지를 어떻게 내는지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 우선은 이제 대표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사업이 이제 기대주로 뽑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책 관련의 관련도 있기 때문에 향후 두 회사가 어느 정도의 시너지를 펼칠지도 우리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주목할 게 누리호 4차 발사 이슈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짧게 좀 들어보도록 하죠. 이 이슈를 타고 이제 우주항공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강동현 대표님, 접근 전략 차원에서는 투자자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좀 유리할까요? 일단 이제 아무래도 종목 중심으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일정이 이제 당장 다음 주에 이제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제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은 뭐 누리호라든지 나로 발사를 할 때 일단 보통 일정이 날씨라든지 아니면은 시스템적인 부분으로 해가지고 연기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일정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그 일정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일단 뭐 핵심적인 종목들만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번에 차세대 중형 그 위성 3호를 이제 만든 그 한국항공우주 이제 과거부터 대형주 쪽에서는 이제 누리호라든지 나로 발사할 때 가장 먼저 움직였었던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도 이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하나그룹이 이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위성 제작과 관제 시스템 사업 부분에 있어가지고 하나 시스템과 세트레가이를 볼 필요가 있는데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대주주로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의 자회사로 있는 이제 제노코도 직간접 수혜가 이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위성이라든지 우주항공 소재를 이제 특수합금을 만드는 회사들이 HVM 그리고 스피어 그리고 세아베스틸 지주가 있는데 참고해 놓으셨다가 이건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시황 분석과 또 다음 주에 필요한 여러 가지 체크 포인트들 짚어봤습니다. 투자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항상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또 주식에 대한 유용한 정보는 카카오 채널 필살기를 친구 추가하시면 더 다양하게 만나보실 수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